미국의 한 교통공학자가 한국 기술을 보고 나서 완전히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22년간 최첨단 교통 시스템만 연구해온 그가 한국에서 뭘 본 걸까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포기한 시속 1000km 하이퍼튜브 기술을 한국이 실제로 구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던 미국 하이퍼루프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하고 프로젝트 팀이 해체되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이미 시속 120km 실증을 성공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로 비행기보다 빠른 육상 교통을 완성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도착하는 시대를 한국이 이미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기술을 어떻게 한국 혼자서 완성해낸 걸까요? 그 놀라운 한국 기술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콜로라도에서 태어나 22년간 교통공학과 고속철도 시스템을 연구해온 마크 앤더슨입니다. 캘리포니아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서 기술 자문을 맡았고 나사 추진 시스템 연구에도 참여했어요. 그런 제가 지난해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로스앤젤레스 하이퍼루프 연구센터에서 열린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었어요. 10년간 투입된 20억 달러 예산으로 만든 우리 프로젝트의 마지막 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시속 60km를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고 진공 상태 유지조차 불안정했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고속철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있던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미국 기술이 이런 결과밖에 못 만들어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중국은 시속 1000km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고 일본 연구팀은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며 프로젝트를 중단했습니다. 유럽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 분야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선진국이 포기한 기술을 혼자서 붙잡고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문서에서 KOREA라는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동료가 각국의 관련 연구 자료를 정리해둔 파일이었는데 한국 부분만 한글로 되어 있어서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한국? 이 분야에서 그런 나라는 아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아직 선진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그 문서로 향했어요. 번역 프로그램을 돌려보니 오송 하이퍼튜브 실증센터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실증센터라니 벌써 실험 단계까지 갔다는 뜻인가요? 문서를 더 들여다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20년부터 실제 진공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시속 120km를 달성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겨우 60km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그 2배를 넘어선 거였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추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들이 나오더군요. 게다가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가짜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별로 분석해봐도 조작된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국이 실패한 기술을 한국이 성공시켰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설마 정말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우리를 앞질렀단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자료를 파헤치는데 밤을 꼴딱 새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파면 팔수록 이해할 수 없는 수치들이 나왔어요. 우선 한국의 진공 챔버 구조부터가 달랐습니다. 우리 미국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어요. 미국은 완전 진공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정 수준의 진공도에서 공력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더군요. 처음엔 이건 타협안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보니 에너지 효율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더 놀라운 건 추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자기 부상과 선형 모터를 결합한 독특한 방식을 썼어요. 기존 하이퍼루프가 압축 공기나 자기 추진에만 의존했던 것과 달리 한국은 두 방식의 장점만 취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했지만 실제로 구현하기엔 너무 복잡하다고 여겨졌던 방식이에요. 한국 연구팀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구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처음 몇 년은 기초 연구에 집중했더군요.
진공 상태에서의 물체 거동, 공기 저항 감소 알고리즘, 자기장 제어 시스템 등을 차례대로 완성해 갔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처음부터 완전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시속 1000km를 바로 목표로 삼고 덤벼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0km부터 시작해서 20, 50, 100km로 단계적으로 올려갔어요. 각 단계마다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안전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상용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했더군요. 비상시 제동장치, 진공 누설 대응 시스템, 승객 안전장치까지 모든 걸 고려했어요. 반면 우리는 속도 달성에만 집중했죠. 이게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기존 고속철 대비 100분의 1 수준의 에너지만 사용했어요. 처음엔 계산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확인해봐도 맞는 수치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한국 연구팀이 올린 논문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랍게도 국제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기 논문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더군요. 리뷰어들 반응도 흥미롭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스럽다는 식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논문들은 달랐습니다. 실제 실험 데이터가 뒷받침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2020년 발표된 시속 120km 달성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처음엔 의심스러웠는데 자세히 보니 연구원들 표정이 진짜였어요. 그 기쁨과 감동은 연기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실험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만약 조작이라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수치가 이상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물리 법칙으로는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효율이 나온 거죠? 한국의 접근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한국 이야기뿐이었어요. 설마 정말로 한국이 이 분야 최고가 된 건 아닐까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말 동안 저는 계속 한국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어요.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수치는 아니었지만 기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부분은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100분의 1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월요일 아침 연구실에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에게 한국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톰 윌슨 박사는 코웃음을 쳤어요. 마크, 정신 차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을 리 없어. 아마 데이터 조작이거나 측정 오류일 거야.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직감이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팀의 접근법에는 분명히 우리가 놓친 핵심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하이퍼루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연구원으로서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을 견학하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답장이 올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뒤 정중한 답장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앤더슨 박사님. 저희 연구소에서는 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적극 환영합니다. 다음 주에 오송실증센터 견학이 가능하니 방문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쉽게 초청해주는 게 오히려 의외였어요. 만약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면 더 보안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과장 광고를 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가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평생 궁금해할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후발주자였다가 선도 국가가 된 사례들이 많더군요. 특히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처럼 교통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도 타봤는데 시간표가 정확하고 운행이 부드러웠습니다. 이 정도 인프라 수준이라면 첨단 기술 개발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하룻밤 지낸 후 다음 날 오송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면서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 수준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데도 진동이 거의 없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한국 버전이 더 안정적인 것 같았어요. 오송역에 도착해서 택시로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분이 한국어로 뭔가 설명해 주시는데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랑스러워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 지역에 중요한 연구소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단지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철저했어요. 신분증 확인부터 금속 탐지기, 엑스레이 검색까지 공항 수준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술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연구소보다 보안이 더 철저한 것 같았습니다. 담당자인 김 박사님이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시면서도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기술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성의껏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겸손함이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어요. 연구단지 규모를 보니 정말 놀랐습니다. 단순히 실험실 수준이 아니라 본격적인 산업화를 위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실증 터널만 해도 1km가 넘었고 제어실은 NASA 수준으로 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정말 실용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지만 막상 현장을 보니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야 실망도 없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이 정말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연구단지 내부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연구원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열정이 묻어나더군요. 미국 연구소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한 후 보던 침울한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정말로 뭔가 대단한 걸 해내고 있다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먼저 브리핑룸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이퍼튜브 시스템의 전체 구조가 3차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단순히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한 설계도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12년간 개발해온 K 하이퍼튜브 시스템입니다. 김 박사님의 설명이 시작되었어요. 기존 하이퍼루프와 달리 저희는 안전성과 실용성에 중점을 뒀습니다. 시속 1000km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의 접근법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기술적 한계 돌파에만 집중했는데 한국은 처음부터 상용화를 염두에 둔 거였어요. 그래서 단계적 접근법을 택했던 거죠. 실제 하이퍼튜브 터널로 이동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이었어요. 직경 3m가 넘는 원형 터널이 1km 넘게 뻗어 있었습니다. 터널 내부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었고 양쪽 끝에 거대한 진공 펌프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터널 내부 압력을 일반 대기압의 100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기술자분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완전 진공은 아니지만 공기 저항을 현격히 줄이기엔 충분한 수준이에요. 대신 안전사고 위험은 훨씬 낮아지죠. 이게 바로 한국식 솔루션이었습니다. 완벽한 진공 대신 적정 수준에서 최적화를 추구한 거예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완전 진공에 매달려 있을 때 한국은 실용적 대안을 찾아낸 겁니다. 이론적으론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캡슐 차량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길이 10m 정도의 유선형 모양이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세련되고 안전해 보였어요. 외부는 특수 합금으로 제작되었고 내부는 일반 지하철보다 넓고 쾌적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승객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김 박사님이 강조하시더군요.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도 사고가 나면 의미 없죠. 그래서 저희는 2중, 3중 안전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차량 바닥에 자기부상 장치와 측면에 선형 모터가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제어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터널 내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고
연구원들이 각자 맡은 부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발사 관제센터 같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한국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과연 제가 봤던 그 데이터들이 진짜일까요? 터널 내부로 캡슐이 투입되었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움직이더니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제어실 모니터에 실시간 속도가 표시되었는데 10km, 20km, 50km로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진동은 거의 없었고 소음도 최소한이었어요. 현재 시속 80km입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진공도 정상, 자기부상 안정, 선형 모터 출력 70%. 모든 수치가 안정적이었어요. 미국 실험에서 보던 불안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속 100km를 넘어서자 저는 숨을 멈추고 모니터를 지켜봤어요. 과연 한국이 주장하는 120km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긴장되더군요. 110km, 115km, 그리고 마침내 시속 120km 달성. 제어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제어실 한쪽에 놓인 커피컵을 가리키시더군요. 저 커피를 보세요. 시속 120km로 달리는 상황인데도 커피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진동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기부상과 선형 모터의 정밀한 조합으로 모든 진동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듣는 순간 한국 기술의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히 빠른 속도를 내는 기술이 아니라 승객의 편의까지 고려한 완성형 시스템이었습니다. 미국이 놓쳤던 핵심을 한국이 정확히 짚어낸 거였어요. 실제 실험을 보고 나서 저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22년간 이 분야에 몸담아온 제가 봐도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연구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이게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마치 오늘도 성공적으로 끝났네라는 식이었어요. 이 정도 속도는 저희에겐 기본입니다. 김 박사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목표는 시속 1000km거든요. 120은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한국이 생각하는 스케일이 우리보다 훨씬 컸던 거죠. 실험이 끝난 후 캡슐을 직접 검사할 수 있었습니다. 시속 120km로 달린 후인데도 차체에 손상은 전혀 없었어요. 자기부상 부분도 완벽했고 내부 시설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실험용으로 넣어둔 물컵에 물도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더군요. 안전성 테스트는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비상시 제동 시스템부터 진공 누설 대응까지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테스트합니다. 실제로 비상 제동 시연을 보여주셨는데 시속 100km에서 10초 만에 완전 정지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기술력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기술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의 접근법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빠른 속도만 추구한 게 아니라 실제 상용화를 위한 모든 요소를 고려했더군요. 승객 안전, 운영 효율성, 유지보수 편의성까지 말이에요. 연간 몇 번이나 실험하시나요? 거의 매일 합니다. 다양한 조건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일 실험한다고요? 미국에서는 한 번 실험하는데도 몇 주씩 준비했는데 한국은 그걸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어실에서 지난 실험 데이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날씨별, 온도별, 습도별로 모든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더 빠른 속도도 가능합니다.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금은 안전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시스템 자체는 이미 300km 이상도 감당할 수 있어요. 300km라니 기존 KTX보다 빠른 속도잖아요. 점심시간에 연구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의 열정과 자신감이 대화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외국 전문가들이 와서 보면 다들 놀라세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 분들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김 박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 연구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했지만 실제로 될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나가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 깊었어요. 오후엔 더 자세한 기술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핵심 기술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어요. 진공도 최적화 알고리즘, 자기부상 정밀 제어 시스템, 선형 모터 효율 극대화 기법 등등. 하나하나가 다 특허급 기술들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효율 부분이 가장 놀라웠어요. 정말로 기존 교통수단 대비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한 거죠? 공기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는 거예요. 한번 가속하면 관성으로 계속 나아가거든요. 마지막에 시속 1000km를 위한 설계도를 잠깐 보여주셨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확장형이었는데 이론적으로 완벽했어요. 터널 길이만 더 늘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언제쯤 1000km를 달성할 계획이세요? 이미 설계는 완료됐고 예산만 확보되면 2년 내에 가능할 것 같아요. 2년이라고요? 미국이 10년 넘게 못한 걸 한국은 2년 만에 해낼 거라는 말씀인가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앞서는 게 아니라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까지 완벽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뒤처진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연구원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공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가 해내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식이었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마 실제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였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믿을까요? 아마 제가 과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본 제가 확신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어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앤더슨 박사님, 저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사실 순탄한 길은 아니었거든요. 정말 궁금했던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한국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건지 말이에요. 2009년에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김 박사님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이퍼루프. 그거 일론 머스크나 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초기 연구팀은 겨우 5명이었다고 했어요. 예산도 미미했고 제대로 된 실험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년은 거의 이론 연구와 시뮬레이션에만 매달렸다고 하더군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정말 가능할지 확신도 없었거든요. 첫 번째 위기는 2011년에 왔다고 합니다. 예산 심의에서 프로젝트 중단 위기에 몰렸어요.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 김 박사님이 직접 국회에 가서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제가 정말 간절하게 설명했어요. 이 기술이 미래 한국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다행히 예산은 통과됐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3년 내에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 종료라는 거였죠.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고 밤도 새우고 연구원들의 눈빛이 그때를 떠올리며 진지해졌습니다. 2012년에 첫 번째 소형 실험이 성공했어요. 겨우 시속 10km였지만 진공 상태에서 물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증명한 거였죠. 그날 밤에 다들 울었어요. 정말 가능하다는 확신이 선 순간이었거든요.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 당시의 감동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013년에 대형 사고가 났어요. 진공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실험 캡슐이 완전히 파손된 거였죠. 다행히 사람은 안 탔지만 몇 개월간의 연구 성과가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들 우울해졌고 팀워크도 흔들렸거든요. 팀이 흩어질 뻔한 위기였다고 합니다. 몇몇 연구원들은 실제로 프로젝트를 떠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핵심 멤버들은 끝까지 남았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한국에선 영영 이 기술을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사고를 분석하면서 기존 설계의 문제점을 발견한 거예요. 완전 진공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안전성을 해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적정 진공도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2014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으로 실험 성공률이 급격히 높아졌어요. 10km, 20km, 50km로 차례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때부터 해외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 독일, 일본에서 견학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한국 연구진은 성과를 공개하는데 신중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확실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발표하자는 게 저희 방침이었거든요. 이런 신중함이 오히려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던 것 같아요. 2017년에 시속 100km를 돌파했을 때의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날이 추석 연휴였는데도 연구원들이 다 나와서 실험했어요. 100km를 넘는 순간 제어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때까지 8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외국에서 한국 기술을 의심하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전문가들은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식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묵묵히 연구만 계속했어요.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자고 했거든요. 2018년에는 국제학술지에 첫 논문을 발표했어요. 반응은 엇갈렸다고 합니다. 일부는 혁신적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에너지 효율 부분을 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밀한 실험을 거듭했죠. 2019년에 시속 120km를 달성한 순간은 정말 역사적이었다고 하더군요. 10년 만에 이룬 성과였어요. 그때 연구원들이 다 울었어요. 정말 해냈다는 감동과 자부심이 폭발한 거죠. 그 영상을 제가 미국에서 봤던 거였어요. 앤더슨 박사님도 오늘 보셨지만 저희는 아직 만족하지 않아요. 김 박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속 1000km가 진짜 목표거든요. 120은 그냥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앞으로 2년이면 정말 1000km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김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가 비웃었죠.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정말 해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미국이 포기한 걸 한국이 붙잡아서 완성한 거였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지와 신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의 문제였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갖고 있었던 거죠. 이틀째 방문해서 저는 더 고속 실험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특별히 시속 150km 테스트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사실 더 빠른 속도도 가능해요. 오늘 특별히 보여드리죠. 실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진공 시스템, 자기부상 장치, 선형 모터, 비상제동 시스템까지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속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도 커지니까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해요. 기술자분의 설명이었어요. 제어실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지켜봤습니다. 터널 내 압력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었어요. 일반 대기압의 2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계속 떨어졌습니다. 진공 펌프의 웅웅거리는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어요. 캡슐이 투입되고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가속하더니 점점 속도가 붙었어요. 50, 80, 100, 120km까지는 어제처럼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130km를 넘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어요. 터널 3번 구간에서 진동이 감지됩니다. 모니터링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수치는 아직 안전 범위 내입니다만 제어실 분위기가 약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각자의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시속 140km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5번 구간 압력 상승 감지. 자기부상 시스템의 미세한 불안정성 발생. 연달아 보고가 들어왔어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어요.
백업 시스템으로 전환, 진공 펌프 출력 증가, 자기 부상 보정 알고리즘 활성화. 연구원들이 재빠르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더군요. 압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긴급 상황이었어요. 터널 내부 압력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공기 저항이 급격히 증가한 거였습니다. 캡슐 속도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현재 속도 145km 감속 시작. 그 순간 저는 미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 실험은 완전히 실패했었거든요. 시스템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서 캡슐이 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났었어요. 혹시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 연구팀의 대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구도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둔 것처럼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비상 프로토콜 제7조 실행. 김 박사님의 명령에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어요. 터널 양쪽 끝 진공 밸브 개방, 압력 균등화 시작. 자기 부상 시스템 최대 출력으로 전환. 선형 모터 역회전 모드 활성화. 듣기만 해도 복잡한 과정들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었어요. 30초 후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압력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캡슐도 안전하게 감속하고 있었어요. 현재 속도 90km 계속 감속 중입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제어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캡슐 정지 완료. 드디어 실험이 끝났어요. 위기 상황이었지만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실패했던 바로 그 상황을 한국은 완벽히 극복한 거였거든요. 김 박사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해요. 고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뒀어요. 정말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미국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젊은 연구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네,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대응하지 못했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고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미국 사례를 많이 연구했어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 시스템을 더 강화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실패에서 배운 거였군요. 실제로 캡슐을 점검해봤는데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상이 없었어요. 내부에 설치된 계측기들도 모두 정상이었고 구조적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은 저희에겐 일상이에요. 기술자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상황은 의도적인 거였어요. 김 박사님이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앤더슨 박사님께 저희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비상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걸요. 정말 놀라운 자신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과 미국의 근본적 차이를 깨달았어요. 미국은 기술적 성취에만 집중했지만 한국은 안전성까지 완벽하게 고려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이들은 단순히 위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위기까지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로 시속 1000km도 안전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김 박사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미국 프로젝트는 왜 실패했다고 보세요?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도 그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시속 1000km를 목표로 삼고 무작정 돌진했거든요. 기초 단계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말이죠. 이게 미국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김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희도 처음엔 그런 유혹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탈 시스템을 만들려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단계별로 접근했죠.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을 비교해보니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미국은 기술적 우위에 집착했지만 한국은 실용적 완성을 추구했습니다. 미국이 퍼포먼스에 매달릴 때 한국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고려했던 거예요. 예산 운용 방식도 달랐을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단기간에 큰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성과를 내려고 했겠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했거든요. 실제로 미국은 20억 달러를 3년에 쏟아부었지만 한국은 12년간 단계적으로 투자했어요. 연구 문화의 차이도 컸습니다. 미국은 스타 연구자 중심이었을 텐데 저희는 팀워크를 중시했어요. 실제로 미국 프로젝트는 몇몇 유명 연구자들이 주도했지만 한국은 전체 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였어요. 실패에 대한 관점도 달랐을 거예요. 젊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미국은 실패를 숨기려고 했을 텐데 저희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봤거든요. 실제로 한국팀은 2013년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목표 설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초에 집착했지만 저희는 세계 최고를 목표로 했어요. 김 박사님의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최초와 최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죠. 기술적 접근법도 달랐습니다. 미국은 완전 진공에 매달렸지만 한국은 적정 진공도라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냈어요. 때로는 타협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유연한 사고가 한국의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한 철학도 달랐어요. 안전 담당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사고가 나면 그때 대응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려고 했거든요. 예방과 대응, 이 차이가 정말 컸어요. 국제 협력 방식도 대조적이었습니다. 미국은 기술을 독점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처음부터 공유할 생각이었어요. 실제로 한국은 연구 과정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해외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어요. 정부 지원 방식도 달랐을 거예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은 단기 성과를 요구했겠지만 한국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해줬거든요. 이런 정부의 인내심이 연구진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연구원들의 동기부여 방식도 달랐어요. 미국 연구자들은 개인적 성취에 집중했겠지만 저희는 국가적 자긍심이 동기였어요. 한국 연구원들에겐 한국이 세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 접근법도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마케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기술 자체를 팔려고 했겠지만 저희는 완성된 시스템을 제공하려고 해요. 기술과 시스템, 이 차이가 상용화 가능성을 결정했던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연구원들의 태도였어요. 미국 연구자들은 실패 후 좌절했지만 한국 연구원들은 실패를 딛고 더 강해졌어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이런 마인드셋이 한국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결국 철학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해보니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접근, 장기적 관점, 팀워크, 안전 우선주의, 실패로부터의 학습 등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합된 결과였습니다. 미국이 기술적 오만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은 겸손하게 기초부터 쌓아 올렸어요. 미국이 단기적 성과에 매달릴 때 한국은 장기적 비전을 추구했습니다. 이 모든 차이가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른 거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승부는 단순히 스펙이나 성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철학과 자세로 결정되는 거였어요. 한국이 바로 그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죠. 셋째 날 오전, 김 박사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드릴까요? 사실 저희 진짜 목표는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를 별도의 보안구역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출입문마다 지문 인식과 홍채 스캔을 거쳐야 했어요. 이곳은 미래 프로젝트 설계실입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3차원으로 구현된 하이퍼튜브 시스템이 공중에 떠 있었는데 현재 시설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습니다. K 하이퍼튜브 4시대, 시속 1000km 목표 시스템입니다.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시설이 아니라 실제 상용 노선 설계도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심지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의 루트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까지도 연결하신다고요? 네, 해저 터널을 통해서 말이에요. 현재 120km 시스템과 비교해보니 설계 철학이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속도만 높인 게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재설계한 거였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10배 속도를 내려면 모든 걸 새로 만들어야 해요. 김 박사님의 설명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시속 1000km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KTX보다 에너지를 적게 쓴다는 거였어요. 진공 환경에서는 속도가 높아져도 저항이 거의 늘어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시간당 운송 효율이 높아져서 전체적으론 더 경제적이에요. 터널 설계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직선 구간에서는 완전 진공에 가깝게 유지하고 정거장 근처에서만 압력을 조절하는 방식이었어요.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압력을 높이고 고속 구간에서는 최대한 진공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언제쯤 실현 가능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설계는 이미 완료됐고 예산만 확보되면 건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략 5년 정도면 서울 부산 노선은 개통 가능할 것 같아요. 5년이라니 생각보다 훨씬 빠른 일정이었어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셨습니다. 가상의 캡슐이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가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보여졌어요. 가속 구간에서 천천히 속도를 높이더니 직선 구간에서 시속 1000km에 도달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실제로는 어떤 느낌일까요? 비행기보다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진동이 거의 없고 소음도 최소한이니까요. 게다가 날씨의 영향도 받지 않죠. 승객 입장에서는 꿈 같은 교통수단이 될 것 같았어요. 안전 시스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만약 어느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구간을 즉시 격리하고 다른 루트로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네트워크 형태로 구축하면 한 구간이 막혀도 전체 시스템은 계속 운영될 수 있어요.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자료도 보여주셨습니다. 하이퍼튜브가 개통되면 국가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된다는 거였어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 출근하는 것도 가능해져요. 20분이면 도착하니까 지금 지하철 타고 강남 가는 것보다 빠르죠. 국제적 파급 효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기술을 수출하면 전 세계 교통 시스템을 한국이 주도하게 돼요. 반도체나 조선업처럼 또 하나의 국가대표 산업이 될 수 있어요. 김 박사님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요? 이미 문의가 많이 와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여러 나라에서 기술 이전이나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기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전략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연구진들의 확신이었습니다. 의들에게 시속 1000km는 이미 달성 가능한 현실이었어요. 문제는 시간과 예산일 뿐, 기술적으론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120km를 성공시켰으니까 1000km도 당연히 가능해요.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교통이 아니라 문명입니다.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김 박사님이 웃으면서 동의하셨어요. 한국이 세계를 다시 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후에는 하이퍼튜브 시스템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인 에너지 효율에 대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담당 박 박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셨어요. 앤더슨 박사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기존 교통수단들과 비교해 보시죠. 대형 모니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자동차, 기차, 비행기, 그리고 하이퍼튜브의 에너지 효율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되었는데 하이퍼튜브가 압도적으로 낮았어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자동차의 100분의 1 수준이에요.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한 거죠? 비밀은 진공 환경과 자기 부상에 있어요. 박 박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공기 저항이 거의 없으니까 한번 가속하면 관성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거든요. 실제 계산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반 고속철도는 시속 300km로 달릴 때 공기 저항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하지만 진공 환경에서는 저항이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물리학 기본 공식이에요. F는 ma에서 저항력 O가 거의 지로에 가까우니까 필요한 힘 F도 최소화되는 거죠. 자기부상 시스템의 효율성도 놀라웠어요. 바퀴와 레일의 마찰이 완전히 없어져요. 대신 전자기력으로 떠 있는 상태니까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죠. 실제로 자기부상 실험을 보여주셨는데 한 번 띄운 자석이 몇 분 동안 계속 떠 있더군요.
그럼 에너지는 언제 사용되나요? 가속할 때와 감속할 때만 필요해요. 일정 속도로 달릴 때는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기존 교통수단들은 계속해서 저항을 극복해야 하지만 하이퍼튜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회생제동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속할 때 나오는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사용해요. 전체 에너지의 80%까지 회수 가능하거든요. 마치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원리를 극대화한 것 같았어요.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이퍼튜브로 이동할 때 사용되는 전력이 일반 가정에서 하루 쓰는 전기량과 비슷했어요. 승용차로 같은 거리를 가려면 10배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비행기는 더 많고요. 그럼 운영 비용도 훨씬 저렴하겠네요? 맞아요. 전체 운영비의 90%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예요. 연료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이러면 표값도 현재 KTX보다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환경적 측면에서도 혁신적이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기존 교통수단의 10분의 1 수준이에요. 게다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면 거의 무공해 교통수단이 되는 거죠. 미래 환경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국가 전체 에너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가 현재의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다른 분야에 투입할 수 있죠. 에너지 자립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해외 수출 시에도 큰 장점이 될 거예요. 마케팅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시장성도 무한대였어요. 기술적 혁신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엔 기존 자기부상 열차 기술을 응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에너지 효율이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거죠. 12년의 연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놓친 핵심이 바로 이 에너지 효율이었다고 하더군요. 미국이나 중국은 속도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속도가 빨라도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면 상용화가 불가능하죠. 저희는 처음부터 효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될 때의 에너지 절약 효과를 계산해 봤습니다. 연간 절약되는 에너지만으로도 원자력 발전소 서너 개를 덜 지어도 될 정도였어요. 이건 단순히 교통기술이 아니라 에너지 혁명이에요.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텐데 하이퍼튜브가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예요. 미래 전망도 밝았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으로 개인 차량 이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였죠. 마지막에 박 박사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에너지 효율이야말로 한국 기술의 진짜 경쟁력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예요. 한국이 이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거죠. 넷째 날, 드디어 가장 기대했던 시뮬레이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이 특별히 준비해주신 가상 승객 체험 프로그램이었어요. 실제 1000km 시스템이 완성되면 어떤 느낌일지 미리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시뮬레이터 룸에 들어가니 실제 하이퍼튜브 캡슐과 똑같이 생긴 좌석들이 있었어요. 앞쪽에는 거대한 곡면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에는 진동과 기울임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실제 물리적 감각까지 구현한 완전 시뮬레이터예요.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역까지 가는 여행을 해보시죠. 김 박사님이 시스템을 가동시켰어요. 스크린에 서울역 하이퍼튜브 승강장이 나타났는데 기존 지하철역보다 훨씬 세련되고 미래적이었어요. 실제로는 지하 50m 깊이에 건설될 예정이에요. 캡슐 문이 닫히고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처음엔 일반 지하철처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상으로 올라와서 본격적인 가속 구간에 진입하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속도계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현재 시속 100km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하지만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정지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실제로도 이 정도로 안정적일까요? 더 안정적일 거예요. 시뮬레이터보다 실제 시스템이 더 정밀하거든요. 시속 300km를 넘어서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진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비행기보다 훨씬 부드럽네요. 비행기는 난류 때문에 흔들리지만
하이퍼튜브는 완전히 통제된 환경이라서 그런 일이 없어요. 드디어 시속 1000km에 도달했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엄청난 속도인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났어요. 창밖 풍경만 빠르게 지나갈 뿐 몸으로는 속도를 전혀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빨리 가는데도 차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을 정도네요. 중간에 대전을 지나갈 때 잠깐 감속했다가 다시 가속했어요. 실제로는 대전에도 정거장이 있을 예정이에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8분,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12분 정도 걸릴 거예요. 대전 정차 시간 2분까지 포함해서 총 22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승객 서비스였습니다. 좌석에는 개인용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20분이면 짧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승객들이 편안하게 쉬거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려고 해요. 안전 시스템 시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중에 가상의 비상 상황을 만들어 봤는데 시스템이 즉시 반응해서 안전하게 대응했어요.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승객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어요. 터널 곳곳에 비상 대피소가 있거든요.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불과 20분 전에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벌써 부산에 도착한 거였거든요. 실제로는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 가는 것보다 빠를 거예요. 공항 체크인 시간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경제적 파급 효과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퍼튜브가 개통되면 한국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돼요. 서울에 살면서 부산에서 일하거나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서 일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이렇게 되면 지역 간 격차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았어요. 표값은 어느 정도로 책정할 예정인가요? 현재 KTX의 반값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운영 비용이 워낙 저렴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KTX 반값으로 20분 만에 부산을 갈 수 있다니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어요. 국제선 확장 계획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 중국과 연결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해저 터널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도쿄까지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어요. 동아시아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이었어요.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나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삶의 패턴 자체를 바꿀 기술이었어요. 미래가 이미 와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감탄했더니 김 박사님이 웃으면서 답하셨어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텐데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어요. 미국 서부, 유럽, 중동 지역 등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기술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이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라는 걸 실감했어요. 비행기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하이퍼튜브도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김 박사님이 특별한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들어 해외에서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로부터 온 협력 제안서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직접 나섰어요. 첫 번째 파일을 열어보니 캘리포니아 주지사 명의의 공식 서한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노선 구축을 위한 기술 협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실패를 목격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를 한국 기술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였죠.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접촉해왔어요. 국무부와 교통부에서 공동으로 보낸 제안서도 있었습니다. 뉴욕 워싱턴 노선 건설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완전히 태도를 바꾼 거였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자신들도 비슷한 기술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희 실험 영상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보낸 협력 제안서에는 한국의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싶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일본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도쿄 오사카 노선은 물론이고 한일 해저터널 연결까지 제안했어요. 일본 국토교통성과 JR그룹이 공동으로 보낸 제안서를 보니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일본의 미래 교통계획이 불가능하다는 표현까지 있더군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유럽 하이퍼튜브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어요.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파리에서 로마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심지어 중동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낸 제안서도 있었습니다. 두바이에서 리야드까지 연결하는 중동 하이퍼튜브 네트워크를 한국 기술로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일머니로 자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대응하기가 벅찰 정도예요. 국제협력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제안서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에서까지 문의가 와요. 전 세계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대응은 신중했어요. 기술 이전은 쉽게 해줄 수 없어요. 대신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려고 해요. 기술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표준화 작업도 한국 주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국제표준기구의 한국형 하이퍼튜브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어요. 아마 내년엔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것 같아요. 미국 동료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실제로 미국 연구진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처음엔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국 기술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심지어 MIT,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에서도 연구 협력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경쟁국들의 대응도 흥미로웠어요. 일부 나라들은 자체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보다 10년 이상 뒤처져 있는 상황이에요. 기술 격차가 워낙 커서 따라잡기 어려울 것 같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전략도 인상적이었어요.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과 연계해서 아시아 전역을 하이퍼튜브로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 교통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겠다는 비전이었죠. 산업적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하이퍼튜브 산업만으로도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될 거예요. 건설, 운영, 유지 보수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 같아요. 제2차 산업혁명 때 철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국가 위상 변화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하이퍼튜브 견학을 필수 코스로 넣어요. 기술 강국으로서의 한국 이미지가 완전히 자리 잡혔죠.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한국 기술로 건설되는 하이퍼튜브 노선이 전 세계에 최소 10개는 생길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글로벌 교통 시스템의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오게 될 것이고 한국이 정한 표준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거였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한국 기술을 세계에 정식으로 알려야겠다는 거였어요. 마침 다음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교통공학회 연례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학회 조직위원회에 연락했습니다. 긴급히 발표 세션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제가 하이퍼루프 프로젝트 주요 인물 중 하나였기 때문에 조직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의 혁신적인 하이퍼튜브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톰 윌슨 박사가 가장 회의적이었습니다. 마크, 너 한국에서 뭘 본 거야? 설마 그들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지? 하지만 저는 직접 봤던 것들을 설명했어요. 시속 120km 실험, 1000km 설계도, 에너지 효율 혁신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게 다 진짜라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겠어? 또 다른 동료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신중해서 완성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알려야죠.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연구소 소장님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실패한 기술을 완성시켰습니다. 이걸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도 처음엔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자네가 직접 확인한 거야?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내부에서는 복잡한 반응이 나왔어요. 우리 프로젝트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셈이 될 텐데 한국 기술을 너무 띄워주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게 과학자의 의무 아닌가요? 제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성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과학 정신일까요? 결국 소장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동영상, 그리고 받아온 기술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부 자료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어서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거든요. 김 박사님에게 국제전화를 걸어서 허락을 구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한국 기술을 소개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고맙습니다. 저희도 국제적으로 알려지기를 원했거든요. 다행히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발표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가 고민이었어요. 너무 과장되게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너무 보수적으로 하면 임팩트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 이론에서 현실로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구성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객관성이었어요. 제가 한국 기술에 감동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과장된 평가를 해서는 안 될 거였거든요. 데이터와 사실만으로 말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미리 준비했어요. 왜 한국 기술이 미국보다 앞설 수 있었나? 에너지 효율 데이터가 정말 맞는가? 안전성은 어떻게 보장되나? 이런 질문들이 쏟아질 게 분명했거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미국 프로젝트 실패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동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했거든요. 결국 기술적 접근법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일주일 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였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컨퍼런스에 저희 연구진도 참석하면 어떨까요? 김 박사님이 직접 와서 공동 발표를 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제가 외부자 입장에서 평가하고 김 박사님이 개발자 입장에서 직접 설명한다면 훨씬 설득력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럼 공동 발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즉석에서 동의했어요. 발표 형식도 바꿨습니다. 전반부는 제가 미국 전문가 관점에서 한국 기술을 평가하고 후반부는 김 박사님이 직접 기술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충분히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김 박사님이 전화로 말씀하셨어요. 한국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발표로 한국이 세계 교통공학계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았거든요. 출발 전날 밤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어요. 객관적 데이터부터 개인적 감동까지 한국 기술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진짜 실력을 보게 될 때가 온 거였죠. 제네바로 출발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소에서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앤더슨 박사 발표 내용을 다시 검토해봐야겠어. 소장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위에서 연락이 왔어. 소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국방부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는군. 한국 기술을 너무 과도하게 홍보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건 것 같았어요. 미국의 기술적 열세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걸 탐탁치 않게 본 거였죠. 더 구체적인 압력들이 이어졌습니다. 의회 과학기술위원회에서도 문의가 왔어. 미국 납세자 돈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실패를 외국에서 발표하는 게 적절하냐고. 정치적 문제로 번지고 있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압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톰 윌슨 박사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마크, 이런 식으로 발표하면 우리 연구소 평판이 떨어져. 미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 하락할 거야. 다른 연구진들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그럼 사실을 숨기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반박했어요. 과학자가 본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배신자라도 되는 양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연구소 이사회에서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발표 내용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는 공식 통보가 왔어요.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한국 기술의 한계점도 함께 언급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스폰서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주요 기업들이 불쾌감을 표명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깎아내리는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어요. 자네 경력에도 도움이 안 될 거야. 한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어. 한국 편을 든다고 소문나면 앞으로 미국에서 일하기 어려워질 거야. 위협적인 말이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어요. 언론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 과학 전문 기자가 연락해서 말했어요. 앤더슨 박사님 발표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미국 기술력 추락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족들도 걱정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 생활에도 영향이 올 것 같아 걱정돼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빠가 미국을 배신했다는 말까지 나온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 한 번의 발표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과연 제가 하려는 일이 옳은 건지 아니면 너무 성급한 판단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봤던 것들을 떠올려 보니 마음이 정해졌어요. 시속 120km를 달성한 순간 연구원들의 기쁨에 찬 표정, 12년간의 인내와 노력,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을 세상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발표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마크, 신중하게 생각해봐. 이게 자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소장님이 마지막으로 만류하셨지만 제 의지는 확고했어요.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 때문에 제재를 받는다면 그건 과학계가 잘못된 거죠. 소장님은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럼 최대한 객관적으로만 발표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출발 당일까지도 압력은 계속됐어요. 공항에서까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메시지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과학자로서 제 의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한국 김 박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많은 압력이 있지만 예정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세계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고맙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압력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한국에서 본 놀라운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고 진실은 누구의 것도 아니니까요. 제네바에 도착한 후 호텔에서 김 박사님과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한국 연구진이 와 있었어요. 김 박사님을 비롯해서 총 5명이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아니에요.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들 자원해서 왔어요. 한국팀의 준비는 정말 철저했습니다. 발표용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각종 기술 자료, 심지어 실제 캡슐 모형까지 가져왔더군요. 혹시 질문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이런 성의에 감동받았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미국에서 압력이 많으셨죠? 김 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네, 솔직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도 큰 힘이 돼요. 한국 연구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마음가짐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사실 저희도 떨려요. 젊은 연구원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돼요. 하지만 그 긴장 속에도 자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12년간 준비해온 거니까 자신있게 하시면 돼요. 제가 격려했어요. 제가 직접 봤는데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용기가 나네요.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발표 전날 밤 최종 리허설을 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발표는 정말 완벽했어요. 복잡한 기술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시더군요.
이 정도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적대적인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한 연구원이 걱정했어요. 사실로만 답하면 돼요. 김 박사님이 차분하게 답하셨어요. 저희가 보여드릴 건 데이터와 실험 결과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을 거예요. 당일 아침 발표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오늘 발표에 관심이 높은가 보네요. 조직위원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한국의 혁신적 기술에 대한 발표라고 해서요. 발표 시작 30분 전 마지막으로 한국팀과 작전회의를 했어요. 제가 먼저 객관적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김 박사님이 기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질의응답은 함께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에서 온 교통공학 전문가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언론인들도 몇 명 보였어요. 정말 관심이 높네요. 김 박사님도 놀라셨어요.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 제가 아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미국 교통부 고위 관계자, 유럽의 저명한 교수들, 일본 JR그룹 임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긴장되시죠? 김 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네, 솔직히 긴장돼요. 하지만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이니까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한국 기술이 세계에 인정받는 첫 번째 무대니까요. 발표 직전 한국팀 연구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외국인인 박사님이 저희 기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다니. 감동이에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잖아요. 좋은 기술은 전 세계가 공유해야죠. 드디어 사회자가 저희를 호명했습니다. 다음은 마크 앤더슨 박사와 김철수 박사의 공동 발표입니다. 주제는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 이론에서 현실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에 올라서면서 김 박사님이 제게 속삭였어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시작해보죠. 네,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세계에 알려봅시다. 저도 각오를 다졌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됐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도 있었고 회의적인 표정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진실을 모두에게 보여줄 때가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제가 한 달 전 한국을 방문하기 전만 해도 하이퍼튜브 기술은 불가능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20억 달러를 투입한 프로젝트가 실패했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대형 스크린에 미국 하이퍼루프 프로젝트 실패 장면이 나타났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패를 지켜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오송실증센터의 전경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에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진공 환경에서 시속 120km를 달성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안정적으로 말이죠. 실제 실험 동영상을 보여주자 청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캡슐이 빠른 속도로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실험 후에도 커피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장면까지.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에너지 비교 그래프를 보여주자 청중들이 완전히 집중했어요. 기존 교통수단 대비 100분의 1 수준의 에너지만 사용합니다. 이건 물리학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질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수치가 정말 맞습니까? 유럽의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계산을 확인했습니다. 진공 환경과 자기 부상이 결합되면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치예요. 그럼 이제 김 박사님이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김 박사님께 넘겨드렸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한국팀으로 옮겨졌습니다. 김 박사님이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12년간 이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김철수입니다. 유창한 영어로 시작하시는 김 박사님을 보며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오늘 저희의 12년 여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단계적 접근법을 설명할 때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상용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거든요.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할 때는 정말 조용해졌어요. 적정 진공도 개념,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다중 안전 장치까지. 저희가 개발한 모든 기술은 실제 승객이 탈 수 있는 시스템을 전제로 했습니다. 시속 1000km 목표는 어떻습니까? 일본 전문가가 질문했어요.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고 예산만 확보되면 5년 내에 실현 가능합니다. 김 박사님의 자신 있는 답변에 청중들이 놀랐어요. 중국 전문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중국도 비슷한 실험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중국은 공개된 데이터나 영상이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모든 실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미국 교통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과의 기술 협력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협력 제안이 와 있고 한국 주도의 국제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유럽 연구진으로부터 나왔어요. 한국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끈기와 인내심이었습니다. 12년간 포기하지 않고 단계별로 접근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어요. 질의응답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회의적 시선은 사라지고 진지한 관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류 문명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발표 마지막에 김 박사님이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빠른 교통수단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류가 더 가깝게 연결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사회자가 물었지만 조용했어요. 모든 질문이 완벽하게 답변되었거든요. 대신 기립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 그 다음엔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발표를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달려왔어요.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언제 실제 시스템을 볼 수 있나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발표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걸요.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난 후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컨퍼런스 휴식 시간 내내 한국팀 주변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명함을 주고받으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은 처음 받아봅니다. 김 박사님도 놀라셨어요. 가장 먼저 접근한 건 미국 팀이었어요. NASA에서 온 연구진이 직접 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미국에 도입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몸담고 있던 미국조차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유럽연합 대표단의 반응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유럽 하이퍼튜브 네트워크를 한국 기술로 구축하고 싶습니다. 정식 제안서를 보내도 될까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열린 거였죠. 중국 팀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경계하는 듯했지만 발표를 듣고 나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중국도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베이징 상하이 노선부터 시작해보고 싶어요. 기술 강국을 자처하던 중국도 한국 앞에서 겸손해진 거였어요. 일본의 접근은 더욱 절실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노선은 물론이고 한일 해저터널 연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일본이 한국 기술의 도움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UAE 대표가 와서 말했어요. 두바이 아부다비 노선부터 시작해서 중동 전역을 하이퍼튜브로 연결하고 싶습니다. 자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요. 오일머니를 앞세운 적극적 제안이었죠. 국제 언론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BBC, CNN, NHK 등 주요 방송사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조직위에서 주최한 만찬에서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국제철도연맹 UIC 회장이 직접 와서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차세대 교통시스템 국제표준 제정위원회 의장국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세계 교통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될 기회였어요. 세계은행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교통인프라 개발에 한국 기술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특별 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 기술이 전 세계 교통혁신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열린 거였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프리카 대표단의 반응이었어요.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 네트워크를 꿈꿔왔는데 한국 기술로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의 꿈까지 도와주게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김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12년 전만 해도 아무도 저희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가 한국을 찾고 있어요. 한국 연구진들의 표정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주요 신문들의 헤드라인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하이퍼튜브로 교통혁명 선도, 세계가 주목하는 K기술의 새로운 성공, 한국이 열어가는 미래 교통의 새 지평. 모든 언론이 한국의 성취를 톱뉴스로 다뤘어요. 국제 주식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교통, 건설, 소재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어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특별 세션이 열렸어요. 한국 하이퍼튜브 기술의 글로벌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였는데 김 박사님이 기조연설을 하셨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 기술 표준화 작업, 단계별 확산 전략을 발표하셨어요. 한국의 비전은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의 마지막 말씀에 모든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거리의 장벽을 없애고 인류가 더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게도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국제 하이퍼튜브 기술자문위원으로 초빙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컨퍼런스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앤더슨 박사님 덕분에 한국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바꿀 역사적 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제 소감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따라오는 표준을 만드는 나라,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거였죠. 한국의 시대가 진짜로 시작된 것 같았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1년이 지났지만 그 파급 효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네바에서 보여준 기술력이 정말로 세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역시 한국 내부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K-하이퍼튜브 마스터 플랜을 공식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전국을 하이퍼튜브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서울 부산, 서울 광주, 서울 대구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첫 번째 상용 노선인 서울 부산 구간 건설이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예산만 15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였는데 한국 기업들이 주도하고 세계 각국 기업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어요. 한국이 글로벌 건설업계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외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어요. 미국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구간 건설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공식 결정했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유럽 하이퍼튜브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어요. 베를린 파리로마를 잇는 유럽 대륙 횡단 노선을 한국 기술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유럽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어요. 중국도 뒤질 수 없다며 중국 하이퍼튜브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 구간을 시작으로 중국 전역을 연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기존의 리니어 신칸센 계획을 포기하고 한국식 하이퍼튜브로 전면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 기술보다 우수하다고 공식 인정한 것이었죠. 도쿄 오사카 노선을 한국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했어요. 중동 국가들의 투자도 본격화되었습니다. UAE가 중동 하이퍼튜브 허브 구축을 위해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두바이를 중심으로 중동 전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한국 기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프리카 연합이 아프리카 하이퍼튜브 비전 2030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카이로 케이프타운을 잇는 대륙 종단 노선을 한국과 협력해서 건설하겠다는 꿈같은 계획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급증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하이퍼튜브 관련 사업부를 신설하고 해외 수주에 나섰어요. 제2의 조선업, 반도체에 이어 하이퍼튜브가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교통표준도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어요.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한국의 하이퍼튜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제표준을 제정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하이퍼튜브를 건설하더라도 한국 표준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 유수 대학들이 하이퍼튜브 공학과를 신설하고 한국 전문가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시작했어요.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같은 명문대에서 한국 연구진들을 모셔가려고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이 확립되었어요. 세계 각국의 하이퍼튜브 관련 특허 중 70% 이상이 한국 기업과 연구소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이퍼튜브 특허 강국 한국이라는 타이틀이 확립된 거였죠. 가장 놀라운 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증가였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기술이 전 세계적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퍼지고 있었어요. 환경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이퍼튜브가 대중화되면서 항공기 이용이 급격히 감소했어요.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이 50%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도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 거였죠.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났어요. 한국의 GDP가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하이퍼튜브 경제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건설, 제조, 서비스업까지 모든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도시 계획도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이퍼튜브로 연결되면 전국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가시티 코리아라는 개념까지 등장했어요. 그날 김 박사님과 통화했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12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한국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네요. 제가 답했어요. 이제 진짜 미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린 후 제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미국 내에서 받을 압력과 비판이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를 객관적 과학자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동료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저를 배신자 취급하던 톰 윌슨 박사도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크, 내가 옳았어.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더라.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나서 완전히 인정하게 된 거였죠. 연구소에서의 지위도 달라졌어요. 국제협력 담당 수석 연구원으로 승진했고 특별히 한국과의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된 거였어요. 무엇보다 제 연구 철학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전 세계 어디서든 좋은 기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은 거죠. 한국과의 인연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명예과학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주셨고 5년에 서너 차례 한국을 방문해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 연구진들과는 이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가족들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러워해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가 한국과 미국을 연결해준 영웅이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아내도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며 지지해줍니다. 학계에서의 인정도 받게 되었어요. 미국 교통공학회에서 국제협력 공로상을 받았고 여러 국제학술지에서 제 경험담을 발표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 기술의 진정한 가치를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강연 요청도 끊이지 않고 있어요. 세계 각국 대학과 연구소에서
한국 하이퍼튜브 기술과 미래 교통을 주제로 강연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혁신 사례를 들려주고 있어요. 가장 뿌듯한 건 젊은 연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에요. 앤더슨 교수님처럼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보고 싶다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어요. 연구 방향도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한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시속 2000km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네트워크도 크게 확장되었어요. 전 세계 교통공학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면서 글로벌 하이퍼튜브 프로젝트들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의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어요. 저술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바꾼 세계 하이퍼튜브 혁명의 증언자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혁신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출간될 예정이에요. 미국 내 한국 기술 도입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구간 건설의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면서 한국과 미국 연구진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차세대 연구자 양성이에요.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온 미국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국제적 감각을 가진 엔지니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계는 하나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한국 연구진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싶어서 시작한 건데 이제 간단한 대화는 가능해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최근에는 한국 정부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왔어요. 서울에 새로 설립될 국제 하이퍼튜브 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초빙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2년간을 돌이켜보면 한국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본 게 아니라 새로운 사고방식을 배웠습니다. 겸손함, 끈기, 그리고 진실에 대한 용기 말이에요. 이제 저의 사명은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가는 미래 교통혁명에 동참하고 전 세계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과학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20-30년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하이퍼튜브 상용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말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제주도까지도 30분이면 도착합니다. 한국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어요. 저는 결국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국제 하이퍼튜브 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전 세계 하이퍼튜브 프로젝트들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매일 아침 경기도 집에서 출발해서 하이퍼튜브로 20분 만에 서울 연구소에 출근해요. 세계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서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되었어요.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15분, 베를린에서 파리까지 20분,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아프리카 대륙 종단 하이퍼튜브가 개통되었습니다.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중동 네트워크도 완성되어서 지역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 세계 하이퍼튜브 기술의 80%를 한국이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하이퍼튜브 네트워크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 거죠. 경제적 변화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교통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GDP 증가 효과가 연간 5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지칠 수준의 경제대국이 되었어요. 환경에 미친 영향도 엄청났습니다. 하이퍼튜브 대중화로 항공기 이용이 80% 감소했어요.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 기후변화 대응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이 환경선도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죠. 사회적 변화는 더욱 근본적이었어요. 거리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인류가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베이징에서 일하고 파리에 살면서 로마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이퍼튜브로 연결된 글로벌 캠퍼스가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 만에 여러 나라 대학을 오가며 수업을 듣고 있어요.
지구촌 대학이라는 개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화 교류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기술이 한류의 새로운 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혁신이 일어났어요. 응급환자를 하이퍼튜브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게 되면서 생명 구조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골든타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가장 감동적인 건 인간관계의 변화예요. 물리적 거리가 의미 없어지면서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할머니가 뉴욕의 손자를 매주 만날 수 있고 아프리카의 학생이 유럽의 교수와 매일 토론할 수 있어요. 한국 연구진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끼는 건 이들이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김 박사님은 이제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하세요. 앤더슨 박사님이 저희를 믿어주신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김 박사님이 늘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과 끈기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제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차세대 기술 개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속 2000km 하이퍼튜브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요. 이게 완성되면 서울에서 런던까지 3시간, 뉴욕에서 도쿄까지 4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우주와의 연결도 꿈이 아닙니다. 지상과 우주 정거장을 연결하는 하이퍼튜브 엘리베이터 기술도 개발 중이에요. 인류가 우주로 나가는 관문을 한국이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은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젊은 연구자들에게 한국의 혁신 정신을 전하고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는 한국식 마인드셋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20-30년 전 한국에서 시속 120km 실험을 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지금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한국의 도전은 결국 인류의 미래였습니다. 거리를 없애고 장벽을 허물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꿈.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어요. 한국이 열어준 미래에서 우리는 모두 이웃이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온 교통공학자였지만 이제는 지구촌 시민입니다. 한국이 만들어준 이 놀라운 세계에서 국경 없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이퍼튜브의 역사는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인류의 밝은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